중국은 일본을 누르면서 한국을 활용하려 합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미국은 한미일 결속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역할 확대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 흐름이 겹치는 지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출 통제는 외교 뉴스가 아니라 산업지도 변경 신호입니다. 총성이 없는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는지는 이미 정해진 무기보다 누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손에 쥔 카드의 무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해외 주요 외신들을 교차해서 보다 보면 묘하게 공통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군사 행동도 아니고 제재도 아닙니다. 바로 수출 통제입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는데 산업 현장부터 흔들리고 전쟁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방산과 제조업의 계산표가 먼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일본을 향해 꺼낸 카드는 그 중에서도 수위가 다릅니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전면 통제, 이 문장 하나가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목한 지점은 중국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니라 모든 이중용도 물자라는 포괄적 규정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히토류나 전략광물 몇 가지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소재, 항공우주합금, 정밀 기계용 부품, 전력 제어 장치까지 민간과 군사 경계에 걸친 산업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일본 제조업이 가장 강한 영역을 정확히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외신들이 이 사안을 단순한 외교 보복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공식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계산은 훨씬 냉정합니다. 대만 해협이 흔들릴 경우 일본은 미군의 후방기지이자 보급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일본의 산업 기반과 군수 전환 능력을 평시부터 조여두겠다는 선택입니다. 총을 들기 전에 공장을 먼저 묶는 방식입니다. 이 조치가 발표된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한미일 결속을 직접 정면에서 깨기보다는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한국에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이중 구조를 택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과의 역사적 연대와 협력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동시에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히토류의 약 6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고 일부 중히토류는 대체 공급처 확보에 최소 3-5년이 걸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항공기 엔진 합금, 레이더용 자성 소재, 고성능 전력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 상당수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군사 전용이 아니더라도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평시 생산 차질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서 한국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의 언어를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을 완충지이자 선택지로 남겨두려는 계산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본이 막히는 순간 우회 통로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가 해상물류든 가공공정이든 조달구조든 한국 산업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국 방산과 제조업이 가진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일본처럼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아니라 다변화된 공급망과 빠른 내재화 속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방산 국산화율을 평균 70%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일부 분야는 90%를 넘겼습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일본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국의 선택은 그래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미국, 한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다시 정렬시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은 구경꾼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막히고 누군가는 우회로가 됩니다. 외신들이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산업전선에서는 이미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일본의 군사력이 아니라 일본의 생산 속도입니다. 일본 방산과 중공업의 강점은 정밀도와 신뢰성이었지만
그 전제에는 안정적인 소재 조달이 깔려 있었습니다.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는 무기환 제품보다 훨씬 앞단에서 쓰입니다. 레이더용 자성 소재, 전기 추진 계통의 제어 소자, 항공기 엔진의 고온압금, 잠수함 소나에 들어가는 특수 세라믹까지 생산 공정의 시작점에 위치합니다. 이 중 하나만 막혀도 완성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내부 자료를 인용한 해외 방산 전문지 분석에 따르면 일부 항공우주 소재는 재고가 있어도 6개월을 넘기기 어렵고 중위토류 계열은 대체 공급선을 새로 만드는데 최소 수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 공백이 군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수와 군수 공정이 강하게 얽혀 있는 일본 산업 구조상 방산용으로 우선 배분하면 민간 생산이 흔들리고 민간을 유지하면 방산 일정이 밀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의 계산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중국은 일본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이중용도 물자를 규제 대상으로 묶어 허가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제재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완전 차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규범 위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일본 기업들은 매 계약마다 불확실성을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계획이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곧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의 평균 원가 구조에서 소재 비중은 25에서 35%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달 지연으로 인한 라인 정지, 대체 소재 시험 비용, 인증제 획득 비용이 더해지면 단순 계산으로도 원가가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출 경쟁력을 정면으로 흔드는 요인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글로벌 발주처입니다. 납기를 지키는 곳으로 주문이 이동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이 선택받아온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성능 이전의 일정과 공급 안정성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일부 핵심 소재에서 중국 의존도가 남아있지만 일본보다 훨씬 빠른 내재화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단기간에 대체 공정을 만들어낸 전례가 반복됐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일본이 중국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외주와 가공 일부를 해외로 돌릴 경우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국입니다. 거리, 기술 수준, 보안 환경, 납기 관리 능력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재 가공, 중간재 생산, 시험 평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접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업계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일시적 특수가 아니라 구조적 이동일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철회 카드로 쓰기보다는 지렛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한 규제의 강도는 형태만 바뀔 뿐 계속 작동합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은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고 그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합니다. 한국에게 이는 양면의 기회입니다. 하나는 방산 수출과 산업 수주 확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략적 부담입니다. 한국이 어느 선까지 중국과 협력하고 어느 선에서 거리를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번 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 변수가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8일 중국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 영상입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투하하여 발사하는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총칭합니다. 폭격기, 수송기, 전투기 등 다양한 항공 전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다른 탄도미사일과 달리 적이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에 고정된 발사시설과 달리 항공 전력은 특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발사 징후를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이 몇 배로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무기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KD-21로 불리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풍6K 폭격기에 장착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실전 부대에서 운용하는 최신 항공기에 해당 미사일을 장착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폭격기에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사일 장착을 선보인 폭격기는 과거 한국을 상대로 핵투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던 기종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한국과 중국은 공중거리가 짧기 때문에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은 항공전력이나 미사일을 기반으로 각종 교전이 발발할 수 있는 만큼 적의 미사일 전력은 매우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란의 방공망을 초토화한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을 중심으로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ALBM을 활용한 이스라엘의 장거리 타격은 이란의 주요 방공포대를 완전히 무력화했는데요. ALBM은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빨라 격추가 어려우며 항공전력을 활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적의 방공작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이러한 활용도가 포착되자 각국의 군 전문가들은 ALBM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KD-21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ALBM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직 KD-21의 정확한 성능 재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미사일의 원형이 되는 CM401을 살펴보면 대략의 성능 추정은 가능하며 특히 CM401은 마하사에서 6 사이의 속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KD-21도 이와 유사한 속도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M401은 약 29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KD-21은 이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기 마련인데 이미 공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만큼 지상에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 사거리 연장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ALBM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강국 중에서 ALBM을 도입하여 실전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가 유일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 등의 국가들도 ALBM이나 이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전 테스트에 착수하는 등 작전 형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적성국이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강화한다면 한국 역시 이에 맞대응할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ALBM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중국의 주요 도시를 장거리 타격으로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히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BM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은 F-35 스텔스기를 39대나 운용하고 있고 향후 20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KF-21 실전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신형 전투기 보강은 매우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F-21이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ALBM을 장착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이 외산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ALBM을 개발하더라도 전투기의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건 별도로 진행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체계 개발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체계 통합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으니 KF-21을 보유한 한국은 ALBM 개발에 어떤 제한 사항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L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도 이미 축적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현무투 탄도미사일이나 KT즘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ALBM 구축이 가능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ALBM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킨잘 미사일을 개발하여
ALBM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킨잘은 러시아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최소 100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00km 수준의 사거리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거리는 약 500km 수준의 사거리에 불과했던 이스칸데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킨잘의 비행 속도 역시 마하 6의 이스칸데르보다 더 빠른 마하 10의 성능을 보유했는데 이는 공중 발사 방식의 이점 때문입니다. ALBM은 비행 중인 전투기에서 곧바로 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대기의 저항을 덜 받으며 초기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며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전투기의 비행 속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A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량하여도 더 긴 사거리와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사일의 중량을 고려할 때 현무2를 개량하면 러시아의 킨잘과 같은 방식의 AL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으며 현무2는 킨잘의 원형인 이스칸데르보다도 더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ALBM이 완성된다면 한국이 주변국보다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무2의 사거리는 약 300에서 50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ALBM 개량 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사거리는 600에서 1000km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거리는 한국이 ALBM을 통해 중국의 베이징은 물론이고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를 모조리 초토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베이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km대이며 상하이까지는 약 800km, 칭다오시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사거리 1000km 내외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도시를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ALBM을 개발한다면 중국 측에서도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군사적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KF-21이 아직은 극히 일부 공대지 임무가 가능한 블록1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현무2의 전체 중량이 7.3톤이라는 것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KF-21 블록2 개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적인 개량 작업에 착수한 후 2029년부터 양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공대지 무장을 갖춘 KF-21이 서둘러 전력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ALBM을 개발하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가 없다는 뜻인데요. 또한 7.3톤의 무게를 보유한 현무2를 ALBM으로 개량하면 7.7톤의 무장 탑재량을 가진 KF-21에 한 발을 장착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점도 아쉬운 요소입니다. 자칫 성능 개량 과정에서 ALBM의 중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KF-21에서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사항만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한국은 막강한 공격 수단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과 대한민국 안보에 가져다줄 전략적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한국은 도하 80대의 KF-21 블록2를 양산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블록1도 성능 개량을 통해 블록2처럼 공대지 임무 역량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KF-21이 한 발씩 ALBM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일시에 120발의 ALBM을 활용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대전장은 매일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하여 작전 교리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실전 사례는 각종 무기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적성국이 이처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추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역시 동일한 대응 수단과 전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증대시킬 새로운 무기 체계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